네, 안녕하세요. 저는 호남대학교 한국어학과 이경입니다. 오늘 저는 시민 여러분들과 나와 너, 우리 모두를 위한 다문화 리터러시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다문화를 아는 것, 그리고 다문화 리터러시를 가지는 것이 왜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지에 대해서 우리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특강에서는 가장 먼저 이 다문화에 대해서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에 대해 돌아보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국 사회를 조금 떨어져서 낯선 시선으로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다문화 사회를 살아가는 내 자신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돌아보고 또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 이 광주라는 곳이 얼마나 다문화 사회로 변화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광주에는 얼마나 많은 다문화 사회 구성원들이 살고 있을까요? 최근에 발표된 그 신문 기사 자료들을 제가 좀 가지고 왔는데요. 이 기사의 제목들을 보시면 이 광주 지역의 다문화 학생이 전체의 학생의 2.6%에 달하고 있다라는 신문 기사도 있었고 또 전남까지 다 포함하면 이 다문화 학생이 무려 1만여 명에 달한다라는 발표도 있었습니다. 또 이 다문화 가정 자녀로서 내가 차별을 받아봤다. 라고 응답한 결과도 굉장히 3.1%로 높게 나타났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엄마 사는 한국에 왔다가 기댈 곳 없는 청소년들. 이 마지막 기사는 우리 중도 입국 청소년들을 위한 그런 기사였는데요. 이제 외국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생활을 하다가 이제 엄마가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혹은 아버지가 일 때문에 한국에 들어오게 되면서 이제 학령기에 예를 들어서 중학교 2학년 때까지는 중국이나 베트남에 있다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이제 갑작스럽게 이제 한국으로 들어와서 살아야 하는 우리 중도 입국 청소년들도 이 전남 그리고 광주 지역에 굉장히 많이 거주하고 있고 이들이 딱히 기댈 곳 없이 그렇게 살고 있다라는 신문 보도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 우리의 주변에는 아주 많은 다문화 사회의 구성원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회를 살아가는 또 한 사람의 구성원인 내가 이 사회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고 또 이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어떠한 태도와 역량을 갖추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조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다문화라는 용어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고 또 실제로 주변에서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다문화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먼저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죠. 다문화 사회는 인종과 민족이 다른 사람들이 공존하는 사회다. 나랑 피부색도 좀 다르고 나랑 문화도 다른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사는 사회를 말할 거야. 이렇게 아마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으로 이 다문화라고만 치면 이제 보통 어떤 그림들이 많이 나오냐면요. 이렇게 피부 색깔도 다르고 인종이 다른 또 민족이 다른 그래서 여러 가지의 그 민족의 옷을 입은 그런 사람들이 한데 어우러져서 사이좋게 찍은 사진들이 이제 많이 나오게 되죠. 그런데 이 다문화 사회라는 것은 정말 나와 인종이 다르고 나와 민족이 다른 사람들만을 의미하는 걸까? 여기에 대해서도 조금 다시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인데요. 다문화 사회 구성원이라고 했을 때는 보통 다문화 가정 혹은 다문화 학생을 가리킨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교실에서 야, 다문화 손 들어봐라. 누구를 손을 들라고 하는 걸까요? 그리고 너 다문화야? 너 다문화 아니야?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경우도 있죠. 이 다문화라는 용어가 어떤 다문화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자체를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는 것. 이게 과연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그래서 실제로
이 다문화라고 좀 부르지 말아달라라고 하는 그런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내가 너 다문화지, 너 좀 특별하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어쩌면 좀 차별적인 요소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이렇게 좀 반성하는 그런 기사도 나온 적이 있는데요. 이 다문화라고 했을 때는 단순히 우리가 아닌 다른 외국에서 온 사람들, 외국에서 온 사람들과 함께 구성된 가족 안의 구성원만 가리키는 것일까? 여기에 대해서도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도 다문화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이제 많이들 이런 생각들을 하고 계실 건데요. 정말 이 다문화 사회 구성원들이 이 다문화적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은 우리가 도와주어야 하는 대상들인지, 우리가 또 도와줄 때 우리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어야 한다 라는 것을 목적으로 돕고 있지는 않은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실제로 이 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한 달 정도 시간을 두고 이 다문화라는 용어가 포함된 어떤 기사라든지 좀 사용된 언어들을 분석을 해봤더니요. 여기에 나와 있는 그림처럼 뭐 걱정이 된다, 힘들다, 혹은 불법, 범죄라든지 좀 부정적인 느낌을 주는 단어들과 주로 같이 쓰이고 있다는 것을 분석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문화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 가질 수 있는 좀 언어적인 그런 차별의식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무의식 속에 다문화 가정 아이들은 혹은 좀 외국에서 시집 온 엄마들은 우리가 우리 사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야 돼.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또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다문화라는 것이 국가가 다른 혹은 인종이 다른 문화가 다른 사람들만을 가리키는 것일까라는 것을 조금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다문화에서 이 문화라는 것은 실제로는 이 국가나 인종, 민족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오랜 기간 단일 민족으로 구성되었던 이 한국과 같은 국가는 사실 국가나 인종, 민족, 문화가 거의 동일한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 혼재될 수도 있을 건데요. 문화와 국가, 또 인종, 민족은 그 의미상의 조금 차이가 존재합니다. 하나씩 좀 살펴보면요. 먼저 이 국가라는 용어는 기본적으로 국민들의 정치적인 행동을 통제하는 정부기구 혹은 공식적이고 법적인 기구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거를 한다든지 어떤 화폐 단위를 쓴다든지 뭐 군대나 법률 제도가 적용되는 범위, 그 경계안을 이제 국가라고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한 국가 내에서는 사실은 다수의 문화 집단이 공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이라는 국가이지만 이 안에도 유럽계 미국인, 아프리카계 미국인, 라틴계 미국인, 또 아시아계 미국인 등 여러 집단들이 공존하게 되고 이들 집단은 사실 그들만의 문화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 국가 안에도 여러 가지의 문화 집단이 공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의미상의 좀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인종이라는 용어는 또 어떻게 다를까요? 우리가 인종이라고 했을 때는 흔히 피부색이나 눈, 코의 형태가 다른 이 신체적인, 생물학적인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공통점을 가진 집단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김새가 나와 다른 집단을 두고 우린 서로 다른 인종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 인종이라는 용어는 그저 구분하기 위해서 혹은 좀 차별적으로 어떤 것을 행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용어다라는 인식들이 있는데요. 즉, 내가 속한 이 집단과 구분되는 누군가를 가리키기 위해서 인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국가나 문화보다 더 포괄적인 개념이고 뭔가 이 인종과 이 인종을 비교했을 때 어떤 것이 더 우월하고
열등한가를 비교하는 그런 어떤 차별적인 요소로 사용이 되었기 때문에 요즘은 그 인종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런 차별적인 요소가 포함되지 않도록 더 용어 사용도 조심해서 하고 또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행하는 어떤 차별이 없는지 또 많이 점검을 해봐야 하는 그런 용어입니다. 그래서 뭐 같은 인종이더라도 뭐 영국인, 독일인, 덴마크인 등등 여러 여러 국적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인종도 국가라든지 민족이라든지 문화와 다른 의미로 사용된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민족이라는 용어도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한민족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아주 오랫동안 이어져온 한민족이기 때문에 외국에 사는 누구도 우리 민족이고 저기 지구 반대편에 사는 누구도 우리 민족이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기도 하고 또 우리 한민족의 한민족 정신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이 민족이라는 용어는 언어라든지 역사, 또 종교, 문화 등을 공유하는 집단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민족성이 나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요소로 사용되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추수감사절이 되었어요. 그래서 너 추수감사절에 뭐 했어? 라는 질문에 한 이탈리아계 사람이 야, 나 이탈리아 사람이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그 기본 바탕에는 이탈리아계 사람들은 주로 가족 중심으로 많이 모여서 추수감사절을 좀 기념하고 또 가족 간의 유대가 굉장히 끈끈하기 때문에 우리 개인 플레이하지 않아. 이런 의미로 이제 사용을 하는 거죠. 이렇듯 어떤 나 이탈리아 사람이야 라는 것이 나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요소로 이제 나타내기도 합니다. 우리 흔히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죠. 누구씨는 굉장히 손이 빠르신 것 같아요. 네, 제가 타고난 한국인인가 봐요.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우리는 좀 빨리빨리 하고 굉장히 급하게 일을 처리하는데 또 잘하는 사람들이야. 이런 민족성이 또 나의 정체성을 가리키는 것으로 좀 대변되고 있지는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런 민족성은 사실은 또 긍정적으로 이제 활용이 되기도 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또 때로는 이제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형성하는 데에 작용이 되기도 합니다. 저 한국인들 성격 급해 라고 한다든지 어떤 민족들은 이런 특징이 있어 라는 어떤 고정관념을 드러내는 어떤 그런 용어로도 이제 활용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국가와 민족은 또 일치한다라고 볼 수 없는데요. 미국에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미국이라는 국가 내에서도 이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나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국가 안에도 다양한 인종이 있을 수 있고 또 민족이 있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문화들이 공존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 한국 사회, 이 한국이라는 국가 내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데요. 좀 넘어가서 살펴보시면 이 다문화라는 것이 그러면 이 특정 국적이라든지 특정한 인종, 민족의 차이로 접근해서는 안 되는 것임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국가라는 용어도 살펴보고 인종이라는 용어도 살펴보고 또 민족이라는 용어가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살펴보니까 이것이 딱히 문화와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지는 않았던 거죠. 그랬을 때 그러면 여러 가지 문화가 공존하는 이 다문화라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네, 여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 이 하나의 사회 안에서도 계층적으로 또 지역적으로 혹은 연령, 성별, 종교 등에 따라서 굉장히 이질적인 문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충청도 문화, 전라도 문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 지역에 기반한 문화성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같은 이 연령대 안에서도 우리는 이거 10대 문화야. 이거는 30대 문화야.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요. 또 결혼을 했을 때 양쪽의 집안 문화가 달라서 또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 다문화라는 것은 사실은 문화적으로 다양성을 가진 형태 그 자체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문화 사회라는 것은 또 나아가서 우리 국가 안에 여러 인종이 섞이는 거, 이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가 안에 서로 다양한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공존하고 있는 사회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또 다문화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문화적으로 좀 차이가 있는, 예를 들어서 내 남편이 혹은 내 딸이 10대라서 혹은 다른 지역에서 와서 다른 집안에서 컸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문화적인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잘 의사소통하게 하는 것. 이게 다문화 의사소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설령 여성결혼 이민자라든지 다문화 가정 자녀라든지 이렇게 외국 국적과 관련된 혹은 외국 해외에서 온 그런 출신의 다문화 사회 구성원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다문화 의사소통 능력은 누구에게나 필요하고 누구나 갖추어야 하는 그런 역량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이 두 번째 부분에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국 사회에 대해서 조금 낯설게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자, 여기에 제가 사진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이 사진을 보시면 이제 회사에서 상사가 두 신입사원을 이렇게 껴안으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야, 우리 퇴근 후에 술 한잔 하는 거 어때? 자, 이렇게 제안을 했을 때 여기 아주 똑 부러지는 신입사원 한 명이 저는 오늘 선약이 있어서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성격이 좋아 보이는, 좀 유순해 보이는 한 분이 이렇게 좀 돌려서 거절을 하죠. 저도 가고 싶지만 아직 일이 좀 남아 있어요. 이렇게요. 그랬을 때 이 상사가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끝낼 때까지 기다리지 뭐. 빨리 마무리해. 자, 어떻게 보면 이 거절이라는 의사소통 기능을 실패한 그런 현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회사에서 너무나도 흔히 볼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은 우리 한국 사회 곳곳에서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한국 사회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 알아야 할 것들이 조금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 방식이 어떠하냐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고맥락 문화와 저맥락 문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고맥락 문화와 저맥락 문화는 에드워드 홀이라는 사람의 주장에서 나왔는데요. 이 맥락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문화 차이를 설명하고자 한 것입니다. 여러분, 맥락이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저 사람은 참 맥을 뚝뚝 끊는 사람이야 라든지 야, 맥을 좀 잡아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 맥락이라는 것은 이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사회적이고 물리적인 상호작용의 상황,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을 때 이것이 전제하고 있는, 이것을 포괄하는 모든 상황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환경, 이런 상황을 중심으로 이해해야지만 상대방이 무엇을 말하는지 그 의미를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맥락을 파악한다는 것, 지금 의사소통 과정에서 어떤 것이 전제되어 있고 어떤 환경적인, 어떤 사회적인 요인들이 이 의사소통에 영향을 주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것은 사실은 의사소통을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기 위한 전제가 되고 또 성공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특히 선생님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부모님들도 잘했다. 너 참 잘했다. 야, 너 진짜 잘났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게 칭찬이야? 비꼬미야? 이것을 파악하는 것도 사실 맥락을 잘 알아야 한다는 거죠. 맥락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누군가가 네, 잘하셨습니다 라고 했을 때는 이게 칭찬을 하는 건지 아니면 살짝 나를 비꼬는 건지 이걸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이렇게 여러 가지 이 의사소통 상황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적이고 물리적인 상황들을 이해해야지만 의사소통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문화는 이
고맥락 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고맥락 문화와 저맥락 문화권으로 좀 나눠서 살펴보면 이 고맥락 문화권의 이 동그라미 서클을 안에 보시면 일본인, 중국인, 한국인, 아랍인, 그리스인 등등이 있고, 또 이제 저맥락 문화라고 했을 때는 북미인, 스칸디나비아인, 독일인 같은 경우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한국이 어디에 있나 잘 살펴보시면 네, 바로 한국인은 이 고맥락 문화권에 속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고맥락 문화권은 의사소통을 할 때, 상대방과 이야기를 할 때 이 주어진 맥락이나 상황에 굉장히 많이 의존해야 하는 그런 문화권입니다. 그래서 언어적인 정보,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그 말을 그냥 컴퓨터로 쭉 써놓은, 그랬을 때 그 안에서 살펴볼 수 있는 언어적인 정보보다는 얼굴 표정이라든지 몸짓을 통해서 암시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것을 이제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좀 동일한 문화권에 있는, 동일한 가치나 신념, 믿음을 좀 공유하고 있는 집단 안에는 척하면 척이라고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미 우리의 머릿속에 너무 많은 정보들이 공유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정보를 하나씩 또박또박 이렇게 전달하지 않더라도 대충 그거 하면 그래 그거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문화권의 사람들 사이에서 이제 주로 나타나는 의사소통 방식이죠. 그래서 굳이 명시적으로 전달하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상황에서 너 그거 소개팅 했던 거 잘 됐어? 했을 때 침묵을 선택한 사람, 그러면 그 침묵도 사실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 침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건데, 이 침묵이라든지 눈치를 본다든지 이런 것도 이 고맥락 문화권의 의사소통에서 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한 믿음, 가치, 규범, 사회적 관습 등이 서로의 안에 다 있어서 메시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굳이 상세하게 이게 어떻게 시작됐고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에 대한 이 상세한 배경 정보를 전달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 방식이죠. 그리고 내가 메시지를 어떤 전달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돌아오는 반응이 대부분 좀 획일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사소통이 좀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고맥락 문화권에 있는 사람이 이 저맥락 문화권의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상황을 좀 상상해 보세요. 나는 대답하기가 좀 불편하고 거기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그런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침묵을 선택했는데, 이 저맥락 문화권 사람들은 이 침묵이 의미하는 바를 잘 이해할 수 있을까요? 네, 이 저맥락 문화권에서는 사실은 이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 간에 굉장히 이질적인 문화를 많이 가지고 있고요. 또 사회의 변화가 굉장히 빨랐기 때문에 이 사람들 안에 공통적인 경험이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통적인 경험이 적은 사람들끼리 성공적으로 의사소통을 하려면 사실은 고맥락 문화권에서는 좀 다소 생략했던 배경 정보라든지 왜 이 이야기를 시작하는지, 이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보가 필요한지들을 모두 발화에 담아서 전달을 해야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언어 표현에 자세한 배경 정보가 담겨 있어야 하고 매우 직접적이고 또 명확하게 의사소통을 수행해야 의문스럽지 않은 사람, 뒤에 다른 마음을 품고 있지 않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고맥락과 저맥락 문화권의 사람들의 의사소통 방식에 차이가 존재하는데요. 그랬을 때 여기 처음에 제가 설명드렸던 이 회사에서 상사와 뭔가 똑부러진, 우리 보통 요새 MZ세대라고 하잖아요. 이 젊은 신입사원이 이야기를 할 때 우리 끝나고 한잔 할까? 라고 했을 때 이게 진짜 질문이 아니고 나는 너하고 끝나고 한번 한잔을 하고 싶다 라는 상사의 의도가 담겨 있다는 것을 이 신입사원이 이해하지 못할 수 있고, 신입사원이 명확하게 저는 선약이 있어서 안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했을 때 이 고맥락의 의사소통을 선호하는 사람은 사람 참 눈치 없고 개인적이야, 이렇게 평가하기가 쉬운 거죠.
자, 여러분, 이렇게 의사소통 방식으로도 참 서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오해와 또 왜곡된 시선이 존재할 수 있는데요. 의사소통 방식뿐만이 아니라 여러 다양한 이질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잘 지내기 위해서는 사실은 상대방에 대해서, 상대방이 하는 의사소통 방식에 대해서, 또 상대방의 판단, 상대방의 기대에 전제되어 있는 여러 가지 배경 정보를 알아야만 사실은 그 사람들과 잘 지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문화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가 더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이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 특성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조금 낯선 입장에서 진짜 한국 사람들은 그런 것 같아 라고 한번 들어봐 주세요. 그 첫 번째는 이 한국 사람들은 공적인 자아인식이 좀 강하다라는 점을 한 연구에서 밝혀냈습니다. 이 공적인 자아인식이 강하다라는 것은 어떤 공동체에서, 어떤 집단에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대한 인식인데요. 내적자가 좀 충만한 이런 사람들은 누가 뭐래도 내가 잘했다고 생각하면 난 잘한 거야 라고 이제 생각을 한다면, 이 공적인 자아인식이 강한 사람들은 스스로의 행동을 좀 통제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나를 뭐라고 생각할까? 라든지 혹은 좀 외모라든지 보여지는 유행하는 옷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좀 더 민감한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 사람들 조금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죠? 그 다음에 이제 개인과 집단, 이 둘 관계에서는 조금 집단을 중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뭐라고 우리 집단이 나아가는 바에 폐를 끼치겠어. 그래, 내가 따를게.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사실은 이런 집단을 중시하는 마음이 기저에 깔려있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인간관계에 대해서 이 한국 사람들은 조금 더 이 온정적인 인간관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온정적인 인간관계를 그대로 이제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한국의 정 문화입니다. 이 정 문화는 어떻게 보면 좀 오지랖처럼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좀 채워주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한국 사람들은 어떤 결정을 하는 순간, 그리고 때로는 더 나아가서는 업무 상황에서도 이 온정적인 인간관계를 중시하는 것이 좀 드러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에 이끌려서 뭐 잘못된 것을 바로잡지 않는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스스로를 좀 점검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회 권위 구조에 따라서는 이 위계성을 중시하는 것들이 나타나는데요. 예전에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집안의 서열이라든지 혹은 뭐 신분을 이제 따졌다면, 요즘에 이제 한국 사회에서는 이 위계성이 뭐 직장에서 뭐 높은 상사와 부하 이런 관계에서 좀 드러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좀 어리더라도, 예전에는 나이를 굉장히 중시했다면 나이가 좀 어리더라도 내가 속한 조직의 상사이면 내가 따른다. 이런 이제 위계성을 중시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사회 보상적인 차원에서는 이 결과를 중시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데요. 특히 이제 올림픽 같은 데를 다녀온 우리 선수들이 은메달을 목에 걸고 우리 국민들께 죄송합니다. 뭐 이렇게 이제 의사를 표현하잖아요. 그 경우도 나는 내가 최선을 다했어. 나는 나에게 만족해가 아니라 이 결과가 어쨌든 금메달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는 은메달보다는 이 금메달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서 부합하는 결과를 내지 못해서 미안하다, 죄책감이 든다 이런 표현들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우리 한국 사회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문화적인 특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걸 보시니까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래, 한국 사회 좀 그런 것 같아. 그러네, 나도 좀 그런 것 같아. 이런 생각이 좀 드세요? 아니면 나는 안 그런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사회가 이미 너무 많이 다양화되었기 때문에 모두가 그렇다라고는 좀 말할 수 없을 것 같기는 한데요. 대체적으로 이런 문화적인 특성을 보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렇게 한국 사회를 좀 낯설게 바라보는 것,
한국 사회는 이러이러한 문화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 사회 안에는 사실 사회 구조적인 문제들을 포괄할 수도 있고 또 가치관이나 때로는 권력에 의해서 어떤 문제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 한국 사회에서 태어나서 한국 사회에서 아주 오랫동안 살았던 사람들은 그것에 담겨있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이라면 마땅히 지금까지 늘 따라왔던 어떠한 관습이 누군가에게는 아주 폭력적인, 아주 어려운 그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요. 어떤 우리 사회에 숨겨진 것들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어떤 사회를 좀 낯선 태도로 제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보려는 태도가 필요하고 이것을 문제시하고 그것이 정말 문제가 된다면 해결하려는 적극적이고 실천적인 역량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다문화 리터러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다문화 리터러시를 정의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바가 있는데요. 나는 다문화 리터러시를 1번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화자의 다양한 가치관과 관점을 인식하고 공감하는 능력 2. 다문화 교육을 통해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능력 그리고 3.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화자들과 협력해서 글로벌 이슈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으로 정의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 사회에 아주 오랫동안 이어져 내려와서 내가 이게 좀 특이하거나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이상하다고 느끼는 것인지 인식조차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나아가서 우리는 이런 사회야. 그런데 누군가가 우리 사회에 처음 들어왔을 때 이런 부분이 좀 어려울 수 있겠다. 그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헤아려 줄 수 있고 또 다문화 교육을 통해서 이 사람과 잘 협력하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지 기술을 습득하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사회적인 혹은 한 사회 내에서 해결할 수 없는 사실 굉장히 다양하고 범위가 넓은 문제들이 만연해 있는데 그런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함께 협력하면서 해결하는 그런 적극성을 가지는 것. 이것이 다문화 리터러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어보셨을 때 이 다문화 리터러시를 가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생각해 보실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문화 사회를 살아가는 나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한 책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 책이 뭐냐면 이제 우리 학교는 이상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진 책입니다. 사실 이제 그림책이에요. 굉장히 쉽게 이제 쓰여져 있는데 이 책을 보면 한 3가지 꼭지의 문제를 이제 끌어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내가 소수자가 된다면 나는 항상 한국 사회에서 한국인으로 살았기 때문에 나는 늘 다수 집단에 속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내가 반대로 소수자 집단에 속하게 되었을 때 어떤 느낌을 가질 수 있는지 그리고 또 2번째는 이 갈등이 어떤 것 때문에 시작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갈등을 풀어나가기 위한 이런 방법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책에 이런 부분들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우리 학교는 이상해 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는데 이 이상하다. 좀 내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다. 차이가 있다. 네, 이 책을 보시면요. 한 학생이 전학을 가서 이제 새로운 학급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이제 인사를 하려고 봤더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게 무슨 일이지? 하는 상황이 이제 펼쳐져 있는 거죠. 이제 모두 동물들이고 한 사람의 학생이 이제 이 교실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이 갈등이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처음에 이 학생이 동물들만 있으니까 제가 반을 잘못 찾아온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선생님이 저기 멧돼지 옆에 가서 앉아라, 루이지 옆에 가서 앉아라 라고 했을 때 멧돼지는 냄새 나잖아요. 더럽잖아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편견에 이제 휩싸인 그런 생각을 그대로 언어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랬을 때 동물들이 인간 녀석 항상 우리를 괴롭히는
그런 사람들하고는 우리 같이 지내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다수의 동물들이 이제 소수자인 학생, 이 친구를 이제 따돌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멧돼지 옆에 다시 가서 이렇게 앉으려고 했을 때 인상을 확 찌푸리면서 이제 다른 자리로 가버리죠. 그랬을 때 이 학생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나는 눈물이 나려는 걸 겨우 참았어. 다수의 입장에서 이 소수자가 되었을 때 이렇게 서럽고 힘든 일을 겪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다가 한 침팬지 친구가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너랑 나는 좀 닮았다. 나는 침팬지고 너는 좀 원숭이를 닮았는데? 라고 하면서 한번 이렇게 팍 웃음이 터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내가 소수자로 왔을 때 누군가가 나에게 다가와서 우리와의 관계에서 찾아볼 수 있는 어떤 공통점을 찾아내고 같이 밥을 먹고 웃고 이런 이제 소소한 경험들이 쌓이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친구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한 명의 친구를 사귀게 되고 그리고 나서는 나중에는 여러 동물 친구들과 함께 잘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밖에서 기다리는 부모님이 왔을 때 이제 부모님이 너가 너무 늦게 나와서 늑대한테 잡아먹힌 줄 알았어 라고 했을 때 오히려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을 깨고 내가 정말로 접한 이 친구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에요. 제 친구 늑대 나우크는 얼마나 순한 양 같은데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문화 사회를 살아갈 때 모두에게는 사실 어떤 고정관념 같은 것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정관념을 스스로 깨려는 노력, 때로는 어떤 집단, 저기 다문화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집단을 넘어서 개개인에게 다가가 공통점을 찾아보고 또 그들과 같이 웃거나 맛있는 밥을 먹는 그런 개인적인 경험들을 쌓아나가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중에는 오히려 다른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경험들, 내가 겪은 경험들을 토대로 이 사람에 대해 소개해 줄 수 있는 것. 그래서 잘못된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가진 그런 사람들을 에게 잘못된 점을 알려줄 수 있는 그런 다문화 리터러시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떤 이제 외국인 여성이 한국에서 근무하면서 이제 이런 경험을 했다고 해요. 한국 사람들은 항상 남의 사생활에 대해서 좀 궁금해한다. 그래서 결혼했어요? 이렇게 물어본대요. 그러면 이제 이 여자 기자가 좀 당황하기도 하고 왜 이런 걸 묻지? 이런 이제 경험들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한국에 오기 전에 한국인 선생님이 사람들이 그런 거 물으면 계속 질문이 이어질 수 있으니까 그냥 하고 말을 흐리래. 뭐 이런 것까지 이제 교육을 받고 오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들, 그러니까 한국 사회의 어떤 낯섦을 경험한 그런 외국인들에게 사실 한국 사회, 한국 사람들은 또 어떻게 보면 좀 사생활을 질문하는, 좀 어떻게 보면 불쾌한 경험을 좀 제공해 줄 수 있는 사람들도 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좀 개인적으로 다가가서 다문화 리터러시를 가진 사람으로서 이런 질문들이 이들에게 좀 불편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거기에 맞추어서 개인적인 경험들을 함께 쌓아나가고 또 그 사람의 불편함을 이해하고 또 그런 것을 하지 않으려는 어떤 노력들을 한다면 사실 이 한국 사회는 다시 굉장히 편안하고 또 친해지고 싶은 사람들이 많은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과 이 다문화 사회 또 다문화 의사소통에 대해서 함께 배웠고요. 또 한국 사회를 좀 낯설게 바라보는 방법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다문화 사회를 살아가는 나 자신으로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좀 그림책을 통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이 특강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좀 생각을 전환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